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아침에 녹음해야 되는데 계속 뭐 하여튼 오늘 일들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바빴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몇 시하고 2시 반에 지금 녹음을 하는데 하여튼 오늘 제가 컨콜도 몇 군데 하고 아까 딩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오늘 이런 내용들이 갈수록 이제 매크로가 관심들이 없다가 네. 이제 관심들 좀 갖는 것 같아요. 내 느낌. 그렇죠. 이제서야 그걸 갖고 핵심은 이거예요. 심플하게 이제 우리 안에서도 의견들이 엇갈리는데 우리 이리오너 분들은 함께 고민해 왔으니까 저는 하여튼 연준이 아주 세게 나가서 세게 나가야 물가를 잡고 그래야 주식이 된다는 생각인데 네. 네, 시장에서는 아유 세게 못 나갈 거야. 이게 자꾸 좀만 건드려도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건드려 이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더 확실히 들어서 오늘은 확실한 표현 좀 그런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지금 보니까 오히려 연준이 세게 나가서 빨리빨리 잡아줘야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는 게 어제 다들 블라드 얘기하면서 QT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이제서야 이제 QT 우리는 우혜영 연구원 덕분에 우혜영 연구원이 잘 찍어줘서 QT 얘기를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QT 형태도 이제 과거처럼 그냥 재투자 안 하는 정도? 근데 그 어제 얘기 나온 것도 그냥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 거잖아. 매각 일부 위원들이 그러니까 패트릭 하커 총재 같은 경우는 매각을 얘기했던 또 위원이었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많아진다면은 그치. 또 생각해야 될 또 시나리오가 그거는 우리가 경험 안 해봤던 거잖아. 분명히. 그렇죠. 그냥 우리들도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것들이 최근 이코노미스트랑 우리 이렇게 얘기할 시간 별로 없잖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서로 두려워하잖아. 내가 이거 사가지고 개인 다 나와준다 계속 뿌리라고 하고 다니는데 뿌렸어 오늘. 네, 항상 뿌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우리 스스로 보호를 해야죠. 근데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연준 의사록에서 많은 걸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지? 네네 맞습니다. 뭐 여기도 자료 적어놨지만 이슈거든요. 이렇게 다음 그래요. 주에 이제 알았어요. 네. 우리 TGI 프라이데이 좀 한번 합시다. TGI 네. 프라이데이. 최영 이코노미스트가 다음 주 그것도 좀 예, 들어보면서. 지난주에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요번 주도 사실은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경제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저는 우려 완화 쪽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최영 이코노미스트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었고. 예, 연준 의사록이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 연준 의사록의 내용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랑 거보다 그렇게 세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QT 얘기 1월은 문제가 생겼던 이유가 1월에는 저희 쪽에서도 이제 변동성이 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QT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월 의사록에서 갑자기 QT를 자산 매각을 하는 방식을 논의했다라는 얘기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시점이긴 다음 주에 하거든요. 1월 의사록 나오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1월 의사록에 그 얘기가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다고요. 그래? 예. 나는 내가 잘못 생각한 거. 1월 의사록에 많이 내용이 좀 들어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게 QT를 만약에 한다라고 그러면은 사실 3, 4월에 QT를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QT를 한다 그러면은 5월, 6월 빠르면은 그 정도 블룸버그 시기인데. 컨선은 벌써 5월, 6월 있던데? 예, 그러니까 QT 빠르면 컨선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5월, 6월에 할 수가 있는 건데 음. 그러려면은 연준 의사록에서 방식이나 아니면 자산 매각이나 이런 얘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적어도 3, 4월은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내 말은 그 얘기가 나와야 좀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너무 막연하잖아. 지금 QT 하는데 뭐 지금. 근데 이제 1월 FOMC에서 우리가 같이 확인했던 것들이 자산 그 규모 축소에 대한 원칙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 이런 거에 대한 12월 결정. 의사록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니 그러니까 1월 FOMC에서 그렇지. 회의에서 발표를 하면서 회의 결정 플러스 같이 자료를 줬던 게 원칙을 맞아. 프린시팔을 그 저번에 줬습니다. 했었지, 우리. 예. 그래서 그걸 줬기 때문에 아마도 회의에서는 이 그 결정문에 있어서 이 원칙을 왜 공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왜 지금 시점에서 그 정도 공표를 수준이다. 해야 되나라는 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고 이해했어요. 만약에 이제 그 QT에 대한 뭐 얘기들이 진행이 됐다면은 뭐 몇몇 위원들에서는 매각이라든지 또는 재투자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말할 수 있겠지만 요거가 주제가 돼가지고 완전 뭐 이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다 요 정도 될 것 같고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만약 QTA 결정을 하려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정 규모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대략적으로 2조 나와야 달러 되고 얘기들 많이 하던데. GDP에
몇 프로라고 23%인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GDP 대비해서 몇 퍼센트를 연준 자산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위원들도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 연준이 보유해야 되는 자산에 대한 규모도 확실히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논의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 회의 또는 다음 회의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될 거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 대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나왔을 때 이제 몇 조 달러씩 뭐 재매입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향후에 얼마만큼 재투자를 안 하고 할 거고 약간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요. 시간이 그래도 조금 한두 번의 회의가 더 필요하다 이거 정도. 그 말이 그냥 차라리 기자님 말은 이번 거는 그렇게 별거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다음에 나온다. 그죠. 별 내용이 안 나오니까 이게 발표가 된 다음에 시장에서는 지금은 겁을 많이 낸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매각력이라는데. 그러니까는 오히려 2월 다음 주에 있는 FOMC 회의록을 보고서는 그게 조금 죽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은 뭐냐면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안 좋은 게 좀 뭔가 선명해지면 시장이 반영이 다 된 거거든. 근데 지금은 전혀 이게 안 잡히니까. 안 좋은 게 선명해지는 구간에서는 보통은 주가가 치고 나가는 거고요. 정고점을 넘어서. 아니, 위쪽으로 치고 선명하니까 나가는 주가 거고. 내려가는 거지. 난 불확성이 계속. 저는 불확실성이 완화되니까 지금은 그래? 오히려 바닥을 찍고 뭐 내려갔던 거에 한 3분의 1이나 반 수준까지는 반등이 서서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영연구원한테 보통 얘기하는 게 이거 발표되고 나면은 우려는 완화니까 바닥 찍고 한 반 정도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시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오히려 4, 5월 조정 가능성 보거든요. 세게 조정 나오는 거는. 뭐 4월까지 조정이면 조정이지 뭐. 지금. 그러니까 2, 3월이 약간은 뭐 사실 근데 오케이. 전체 조정을 마지막에 한 5월이나 6월이 지금보다 낫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사실 주간 전망을 가져다가 여기서 계속 조정이다라고서는 5월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제 지표 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수요 악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치. 저도 이제 작년 연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작년 이제 3, 4분기 들어가면서 소매 판매 분명히 꺾인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지만 그거는 소매 판매가 꺾인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 6페이지 사실 아침에 처음에 이 얘기하는데 나 잘 이해가 안 갔거든. 네, 이게 6페이지를 무슨 말이야?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6페이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비스 소비는 올라오니까 소매 판매하고는 다르게 이제 계속해가지고 조금씩 낮을 거예요. 근데 서비스 소비가 소매 판매보다 훨씬 커요. 규모가. 미국은 그렇지. 예, 그러니까는 서비스 소비가 회복되는 게 조금 더 느리게 회복이 되고 빠지는 게 더 빨리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소비로 퉁쳐서 생각을 해보시면 개인 소비는 이렇게 소매 판매 빠지는 것처럼 무지막지하게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하나의 또 딜레마가 뭐냐면 두 분한테 같이 궁금한 건데 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물가 뭐 7.5 나왔다. 그거는 시장의 별 반응이 처음에 안 좋지도 않았어. 왜냐면 근데 이제 블라드 얘기 때문에 그랬지만 또 하나는 아니 이 물가가 이것저것 다 우리 서비스 물가가 자꾸 올라오는 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오미크론이 좀 더 위드 오미크론이 되면 서비스 물가 더 올라가는 거고 사실 주택 가격은 계속 월세 같은 건 계속 올라갈 거야. 그럼 멈추기 쉽지 않잖아요. 당장은. 그러면 뭐 자동차 가격 좀 주춤해진다 그래서 이 물가가 진정될까? 뭐 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시간이 계속 먼저 이게.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1월은 어차피 12월이 갑자기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1월 1, 2, 3월 같은 경우에는 12월에서 연결돼 있는 고물가가 내려가긴 좀 어렵다라고 예측을 했었던 거고 2분기가 거기서 조금 서서히 피크아웃하는 모습 나오고 3, 4분기는 저는 빠르게 내려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빠르게 내려간다면 하반기 장이 좋다 말할 수 있을 거고 나는. 그렇죠. 근데 그 3%대 초반까지 그냥 내려간다 미국이. 3% 초반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 컨선인 것 같던데. 아니, 저는 근데 4분기 같은 경우에 12월 기준으로 아침에도 우영 연구원이 물어보던데 4분기 12월 물가 얼마 될 수 있냐라고 물어봐가지고 2% 정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진짜 넌 너무 좋게 보인다. 왜냐하면은 병목 현상이라는 게 굉장히 컸었는데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YOY로 발표됐던 CPI에서 에너지 가격의 YOY 상승률이 24%입니다. 근데 지금 90불 정도가 만약에 12월이라 그러면요. YOY 상승률이 제로예요. 그러면은 지금 전혀 영향을 못 미치고요. 식품 가격도 비슷해요. 거기다가 병목 현상 해결된다라고 그러면은 상품 가격은 급격하게 빠져요. 서비스 빼고는 지금 그래서 5월, 6월 지나가면서 코어 CPI가 CPI보다 높게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저는 코어 CPI가 3%대를 보고 CPI는 2%대를 봐요.
실제로 연준 전망치 같은 경우도 그치. 현재 그게 무슨 말인지 헤드라인보다는 알아. 코어가 더 높다라고 전망이 되고 근데 있기 코어를 높게 보는 구간에서는 사실은 CPI를 그렇게 높게 잡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보다 6, 7월부터 시작해서 되게 빠른 CPI 하락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사실 우리가 지금 원래 하반기를 상반기만 잘 넘기면 하반기 아마 기회에 크게 온다. 예. 그러니까 상반기 잘 잡아내면 하반기에 그거가 이 근건데 저희 하우스비예요 사실 이게.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난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중간 선거 이전에 물가를 빠르게 잡아놓고서 중간 선거 치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 압축적인 통화 정책 전환이 오는 시기가 예. 굉장히 좀 변동성 구간 아닐까 정도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랑 근데 사실 뷰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본부장님이나 저나 비슷한 게 4, 5월 정도에 조정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좀 센 조정에 한번 출연을 하고요. QT 때문에 센 조정이 나온 다음에 그게 이제 좀 계속되는 구간에서 중간 선거쯤 해가지고서는 거기서부터 한번 노려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계속 하는 조정이 거거든요. 올지 않을지 모르겠어. 맞출 수도 예. 없고. 근데- 근데 많이 조정이 왔는데 나는 저 올라가는 게 올해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 사놓으면 연말쯤에는 그러면 목표 지수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 지금 산 걸로는 뭐 연말보다는 조금 낮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수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그게 뭐야?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니, 저는 조정이 한 번 더 크게 온다라고 보고 야, 있거든요. 저기서 조정이 이게 말이 서로 다르니 큰일 났네. 우리 신중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막 그래가지고. 중앙을 못 봐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 왜냐면 연말까지 계속 한 2,600, 3,000 사이 박스권이라고 그죠, 보는데 그죠. 뭐 그 얘긴데 이제 최강영에서 또 한. 근데 언더슈팅이라는 거는 항상 존재하니까요. 야, 여기서 더 언더슈팅이 나오고. 저는 그거 한번 노릴 거기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예. 당신이 제일 비관론자네 보니까 지금. 아니 근데 시장을 봤을 때 시장은 항상 경제 지표도 그렇고 QT도 그렇고 항상 과도하게 반영하는 구간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뭐 주가나 아니면은 뭐 이거 뭐야 실적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도 과도하게 반영해 버리는 구간이 나타나서 그 구간이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미 우려가 있어요. 과도하게들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과도하게 반영했죠. 근데 QT가 진짜로 만약에 제 매각을 진짜로 팔아버리는 쪽으로 들어가면요. 문제가 되는 게 그거 팔면서 분명히 부작용 나와요. 그럼 이걸 잘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우혜영 연구원 채권 담당자가 매각을 하면 뭐가 다른 거지? 진짜 유동성이 완전히 정말 축소잖아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만기까지 보유해주기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게 아예 중간에 매각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보유하고 있던 MBS나 국채를 아예 그 시장에다가 이제 던져주고 특히 은행에다가 다시 주고 이제 이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이제 아예 회수를 해가지고 은행 자체에서도 그러니까 유동성 자체가 없어지는 효과인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시장에 뭐 보유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유동성이나 M2로 잡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매각을 해버리면 M2 이 양 자체가 아예 이렇게 좀 줄어드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숫자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매입을 해놓고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때는 그래도 시차를 두고 M2가 좀 서서히 줄어들 수 있는 반면에 팔아버리게 되면은 M2 자체가 빨리 감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YOY 증가율로 보셨을 때 유동성이 뚝뚝 떨어지는. 고점 찍고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크게 충격은 아닌데 이게 마이너스로 가버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어제 아침에 사실 블라드 나와서 확 어떻게 블라드가 QT 얘기를 해버렸어. 예, 근데 그래서 워낙에 그 블라드가 제일 QT 시점에 제일 빨리 얘기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또 굉장히 빠른 시간에 같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물론 뭐 블라드 총재가 투표권에 있는 사람인 건 맞지만 연준 그 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거는 뭐 한 사람의 그치. 의견만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도비 씨, 호키 씨 그 스펙트럼을 그려봤을 때 그 블라드 총재는 그러니까 그 호키 씨의 가장 극단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요. 요 사람이 말을 하는 의견을 봐야 되는 건 맞지만 요 사람이 말을 하는 것대로 정책이 흘러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투표권 없는 분들 중에서도 요새 은근히 막 QT 자산 진짜 매각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 아직까지 매각 자체를 말을 하는 사람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영란은행이 매각을 한다 그랬었나? 네. 그렇죠. 뭐 영란은행 자체는 지금 벌써 금리를 2번 인상을 한 상태고 더 빨리 매파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연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원래 그러니까 작년만 생각해 봤을 때 올해 첫 금리 인상 시점이 4분기였습니다. 근데 1분기인 3월 달로 앞당겨진 것 자체도 저는 되게 빨리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 판단을 하고 있어서 뭐 3월 달에 뭐 지금 어제 새벽으로 봤을
봤을 때는 50bp 인상이 거의 99%, 막 100%까지 올라갔긴 했는데 그건 이제 물가라든지 이제 블라드 총재의 발언 때문에 조금 시장의 반응이 조금 극단적으로 움직였다라 판단하고 있고 이제 현재까지는 네. 25p 이상은 0%야. 25p 영상은. 현 지금도 그렇습니까? 네. 네, 맞아요. 0% 맞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지금 걱정하는 건 하나예요. QT를 했을 때 연준 애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2018년에 나왔던 RP 금리 급등 같은 게 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내 그러니까 말이 분명히 그거야. 부작용 나오거든요. MBS 금리가 은근히 많이 올라갔거든. 네. 그리고 이거 9페이지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아까 왜 주택 가격은 안 빠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9페이지에 이 그림이 20번인데 이거 하나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2021년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선요. 주택 융자 신청 건수가 너무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 자체도 지금은 그렇게 저는 이거 2월 뭐 2분기까지 끌고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주간으로 나오는 소비자 기대 지수인데 소비자 기대 지수 거의 코로나 사태 때까지 꺾여 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미국 소비 좋은데? 미국 소비 소매 판매는 이제 꺾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기대감도 같이 꺾여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저는 오히려 주간으로 보는 이 기대 지수가 더 이제 보기에는 더 좋더라고요. 소매 판매 쪽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 소비를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아가지고 아니 보기도 근데 좋아요. 그건 어떨 것 같아요? 무역 수지가 이번 네. 2월달 10일까지만 봐도 안 좋잖아요. 예, 무역 수지 안 좋죠. 뭐 한 상반기 내내 안 좋을 것 같아요. 유가 안 빠지면 계속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빠지면 계속 안 좋죠. 근데 무역 수지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는 그닥 이제 CPI가 빠져도 무역 수지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CPI는 YOY로 계산을 하니까 12월에 CPI 그나마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역 수지는 통으로 된 숫자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수입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 그만한 거야.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게 잡히면은 뭐 올해 이제 연간인데 내가 봤을 때는 결국은 뭐 우리가 기업이익을 찾는 사람이잖아요. 저 같은 주식장에는. 그러면 이제 뭐 많이 팔아도 마진이 안 남는 구조가 계속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시장이 생각보다 가격을 높인다. 그러니까 판매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맥주 회사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맥주 가격 올린다는 거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보시면은 이 판매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제품 최종가를 올릴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난 그래서 음식료 같은 게 되게 좋아 보여요. 미국 보면 코카콜라, 예, 뭐. 치폴레인가 뭔가 치폴레. 치폴레. 그러니까 뭐 사실 판가라는 게 판가에다 판매량 곱하면 매출이잖아요. 그렇죠. 매출에서 매출에서 고정비랑 그 저기 변동비 빼면 그게 이익인데 예. 사실 수출 수입 뭐 그다음에 이익 뭐 똑같거든 무역 수지 그 구조가 맞습니다. 똑같은데 그건 지금 현재 이 컨선 수준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나 이게 좀 내려오면 자신 있게 좀 외치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왜 내려와야 좋냐고 이상하다고 나보러 그러는데 그거 저기 컨선 같은 책 보면 나오는 얘기잖아요. 내가 전에 뭐야 근데 이게 좀 낮았을 때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경향이 높거든. 근데 기업이 이게 막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체력에 비해서 너무 높게 형성돼 있으니까 실제 실적 시즌이 높게 있는 상태에서 나오면 자꾸 이게 실망으로 가는데 4분기부터 좀 그런 느낌이 나오거든 지금 나는. 아니 그러니까 계속 기업이익이 80이라고 생각했을 때 90이 예상치면은 이게 쇼크인데 70이 예상치면은 서프라이즈잖아요. 그거 말한 거예요. 나는 그거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래야 되는데 지금 너무 높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있고. 나를 어제 이것도 이 자료에서 입찰 있잖아요. 네네. 오늘 사실 10년짜리 막 다 2% 넘어갔는데 네. 입찰 때는 왜 이렇게 인기가 좋았던 그 미국채가? 입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3년물이랑 10년물, 그러니까 이번 주에 3년물, 10년물, 30년 이렇게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3년, 10년은 이제 CPI 지수가 나오기 전에 입찰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뭐, 이제 그 낙찰된 사람들이 대체로 그러니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직접 입찰자, 간접 입찰자, PD 이렇게 입찰이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보통 간접 입찰자에 대해서 우리가 외국 뭐 수요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통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간접 입찰자들의 낙찰 비중을 많이 봐요. 근데 3년물,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간접 입찰자가 우리나라 같은 데서 사는 거잖아요. 외국 중앙은행들이나 그치. 외국 투자자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해했어. 수요가 좋았다. 그러니까 입찰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이게 지금 평가를 뭐냐면 받았고. 내가 네. 이걸 왜 물어봤냐면 이 입찰이 사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각국에서 미국 달러 자산을 사는 거야 지금. 네, 맞아요. 불안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입찰이 센 건데 사람들이 막 이게 엄청 인기가 좋았다 얘기하니까 내가 누가 아침에 콩코라다 물어보길래 아이 그거야. 글로벌 경기가 돈이 불안하니까 중앙은행들이 산 거란 말이에요. 입찰 맞아요. 맞잖아. 이거 그 그죠. 간접 입찰 들어온 게 다 뭐 각국 중앙은행들이 산 거지 뭐. 이게 구조를 잘 사람들 모르니까 매크로가 확실히 있지. 디테일하게는 알 수 없지만 외국인들이 그치. 샀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자료 통해서 말을 했을 때 지금과 같은 구간 테이퍼링 끝나고 나서 구간에 그러니까 테이퍼링 구간에서는 그 외국인 중앙은행들이라든지 맞아요. 걔네들의 그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찰에서 그런 게 나타난 것 같고 낙찰금리 같은 경우도 이제 3년물이랑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시장 평균금리 당시 입찰 평균금리를 그러니까 하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입찰이 그래도 잘 나왔던 반면에 이제 오늘 새벽에 있었던 30년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갔던 부분이 CPI 발표되고 나서 그다음 블라드 총재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가파르게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은 입찰에 있어서 좀 부담이 있었던 날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이제 3년, 10년은 조금 긍정적인 뭐 입찰 결과였다라 말을 할 수 있겠지만 30년물은 좀 그렇진 않았다라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요즘 방금 전에 내가 좀 뭐 리스크위원회 회의하다가 나왔는데 네. 생각보다 회사채 네. 난리잖아 우리나라도. 네. 이거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깜짝깜짝 놀래. 내가 이제 보다가 이 정도까지 왔어요? 네. 회사채 금리 많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벤치마크 금리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국채 금리랑 올라가다 잠깐 보니까. 기준금리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은행 금리라는 게 보통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어떤 그렇잖아요. 그 어떻게 망할 수 있다 생겼을 때가 크레딧 위험이거든. 그랬을 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있어요. 크레딧 리스크 있을 때. 이게 전혀 지금 상황이 아니거든 그거는. 네. 그러니까 크레딧물이 안 움직이니까 뭐 위기냐 그러는데 언제 하이드 스프레드가 위기가 생겨야 움직였지 처음부터 움직인 적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가격을. 네.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냥 인플레 나오니까 인플레가 금리 올라가는 거 금리 상승이거든 원래. 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상승이 아니라 인플레 때문에 그 크레딧 리스크가 전혀 아닌데 이제 채권 변동성 커진다고 아침에 네. 저 차관이 그다음부터 얘기해줘서 얘기를 하는 거야. 무브 움직이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나머지 것들이 움직임이 너무 좀 격해. 아닌가요? 맞아요. 금리 같은 경우가 몇 페이지지? 좀 그러니까 이상하다. 9페이지에 무브 인덱스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빅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정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무브는 계속해서 좀 맞아요. 올라가는 모습 무브, 나왔잖아요. 이거 그만큼 이제 금리 같은 경우가 뭐 이제 연초부터 봤을 때는 연준의 정책 전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금리가 빠르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연준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은 글로벌리하게 ECB라든지 뭐 BOE라든지 이제 여러 또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거나 또는 따라서 뭔가 정책을 빠르게 바꿀 수 있다는 생각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뭔가 금리가 위로 치솟을 수 있다는 또 가능성들도 더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오늘인가 어제 나왔던 거가 일본은행도 지금 금리 조정에 진짜? 나섰거든요. 일본이 네, 마지막 왜냐면은- 남은 곳이 거인데. 그러니까 금리 조정 나섰다는 것이 이제 일본에서도 10년물 금리가 계속 위로 치솟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일본은행은 BOJ 결정은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고 장기물 금리 0%에 타겟을 하고 있는 그걸 유지하고 있는데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타겟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대규모 그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나서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하게 움직임이 계속 위로 치솟으려는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금리가 뭔가 변동성 있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좀 우려랄까요? 불안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높게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흐름이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흐름이라서 이렇게 무브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게 내가 자꾸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즘 그런 말을 해요. 이베스트는 왜 맨날 안 좋은 것만 찾아보냐고 그러는데 얘들 맨날 뭘 사는 얘기를 야 우리 바이콜 해야 되는데 뭘 갖고 할까 뭐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데이터를 뒤져 우리가 같이. 아씨 뭐야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나도 이제 뭐 지금 제일 좋은 게 이미 뭐 약간 싸가지 없게 얘기하면 잘 안 좋다고 잘 얘기해서 그런 대로 부합해 왔는데 이제부터 빠져봤자인데 산다고 얘기하면 뭐 좋아할 거니까 하면 되지만 뭐 빠지는 게 뭐가 좋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 문제는 시장에서 이런 경계감들이 생각보다 다 버티거나 그냥 사자야 지금. 내가 고민되는 게 그거라니까. 그리고 변동성도 빅스가 안정됐다는 거를 다 무브 보냐고 그랬더니 무브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잖아 지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어요. 올라갈 것 네. 같단 말이야 지금. 채권시장 변동성이 더 커졌을 때 과연 멀티플을 높게 봤던 것들이 버틸 수 있겠냐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뭐 이거 아주 단순한 건데 왜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빅스는 오히려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막 이러는데 이거는 그냥
레벨업이 돼버린 느낌 있잖아요. 지금 변동성이. 그러다가 이제 이게 튀면 뭘 말하는 거냐면 결국 크레딧에 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터지지 않겠죠. 크레딧 얘기까지 나오는 그때까지 가는 거에 대한 고민이야 지금. 그렇게 안 가겠지만.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한국이 터지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터지진 거의 않지.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머징 국가 중에 한두 개가 무너지기 시작할 내 수 말이 있느냐. 이머징이 그럴 가능성이 생긴다는 게 그러면은- 어제 미국 제 입찰 보니까 그 간접 경제 입찰자. 입찰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다른 각국 중앙 정부는 조용히 사고 미국 있다는 미국 거죠. 차를 사고 있는 거지 지금 방어 차원에서. 그거 아니냐는 거야. 내 추론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그 한국 정도는 돼야지 살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진짜 그 그렇지. 다른 나라 못 사지. 밑단에 있는 이머징 애들은 그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긴 터질 수 있다는 네, 거지. 그러니까는 걔네들이 터졌을 때 근데 글로벌 주까지 쓰는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긴 그 하거든요. 말하는 거야. 브라질 같은 데가 내가 봤을 때는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브라질 채권 갖고 있던 사람들은 전사했을 것 같거든. 네, 금리 엄청 올렸죠. 뭐 네. 맨날 브라질 채권 뭐 이머징 투자라고 하는데 난 우리 뭐 최강희 선수 워낙 그런 거 싫어하니까 안 된다 안 된다. 난 그래서 브라질 같은 채권 한번 기어오는 거 아니야? 내가 혼자서 생각한 거야 근데 강혜가. 그 브라질 아니야?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그 박살 나면 기어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금리 인상을 이제 결정을 했을 때 음. 대략적으로 올해 말 기준으로는 금리가 레벨이 어느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같이 했어요. 근데 그 레벨 자체가 지금 금리보다는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내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얘기가 또 있어가지고 뭐 제가 그러니까 몇 월인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예를 들면 올해 중순 정도에 금리 기준금리 레벨 고점 찍고 연말에는 좀 금리 인하하는 흐름으로 갈 거다라는 지금 그 예상을 하고 있어요. 브라질 이번에가 중앙은행은. 브라질 뭐 채권 사는 기회겠네. 네, 그렇게 됐어요. 만약 정말 기준금리의 방향 경로가 그렇게 갔을 때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게 그렇지 않을 아주 수도 순탄하게 잘 넘어간 경우를 잘 못 봤거든. 그냥 보우소나루가 그대로 대통령 당선되면은 그래?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룰라가 되면 저는 그럴 수가 있어. 나 전혀 몰라요 지금. 아, 대선이 있거든요 브라질. 거기도? 근데 네네. 룰라가 다시 또 1등으로 치고 나갔어가지고 룰라 되면 저는 브라질은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긴 그래요? 하거든요. 난 네. 그러면 혼자서 그냥 마바라틱하게 야, 이러다 한번 브라질 같은 데가 터지나? 그러면 브라질 채권 드디어 10년 만에 기회였다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나 보지. 한번 터져주면은 사도 되겠죠. 터지면. 그냥 나는 뭐냐 우리 브라질 시장은 나가면- 안전한데 우리 시장이 상대적 안정성이 부각될 것 같아요. 근데 약한 고리의 국가들이 올해 상반기 중에 큐티 같은 얘기 나오면서 상당히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네, 아니야? 멕시코도 어젠가 오늘도 금리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머징 같은 경우는 좀 금리를 잘 올리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과연 충격이 왔을 때 그러니까 내가 빨리 그렇게 급격하게 망가질까에 대한 또 그런 고민도 있어서. 뭐 그래도 또 그 얘기 나오겠죠. 뭐 트러블드 10이니 뭐 프레저 8이니 네. 뭐 그런 얘기들 한 번씩 나오겠죠. 그런 얘기가 아직 안 나오니까 찝찝한 거라니까. 네. 왜 그런 얘기가 없냐? 프레자일 5, 뭐 프레자일 8 나오면 뭔가 시장에서 그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잘 될 거야 지금 다. 근데 왜냐 그만큼 환율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아닌 건가요? 혹시? 그런 건가? 환율 변동성이 안 큰 것도 있고 그래도 그때보다는 대비하는 느낌이 조금 들긴 해가지고 그런 건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정책을 펼쳐봐야지 그 부작용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알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진짜 이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불확실한 거라니까. 근데 뭐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갖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그냥 갖고 계셔도 아, 그래?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고요. 굳이 지금 빼라는 말씀 전혀 안 드리고요. 근데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정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올라가다가 조정 나오는 거 있을 수 있어서 총알 장전하시고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거야 거죠. 뭐 한 번 빠질지 옆으로 갈지 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뭐 이게 이거 내가 그거 자신 있게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구간이 과연 지금이냐는 잘 모르겠다는 거야 내 말은. 저도 하반기로 좀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확인할 거 많은데 뭐 굳이. 난 3월만 지나면 어느 정도 가닥 잡히지 않을까? 예, 3월 FOMC 나오면. 왜냐면 10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네. 뭐 7, 8월에는 이게 잡혀야 뭐 선거를 치르든지 할 거 아니에요. 너무 정치적인 걸 얘기해서 좀 그런데 네. 아닌가? 근데 저 역시도 이제 그 1월 FOMC에서 어쨌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를 결론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준비를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확인이 될 거고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아마도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향후의 금리 경로가 어떻게 될지가 이제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이제 이번 1월 FOMC 의사록에서 과연
향후의 금리 인상 폭이라든지 금리 인상의 패스를 어떻게 논의를 했는지가 조금 그러니까 궁금하고 과연 이제 25bp에 더 나아가서 50bp에 대한 얘기들을 정말 위원들이 했을까에 대한 좀 궁금증이 그치. 남아 있습니다. 나도 그게 궁금해. 그래서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라도 50bp에 대한 얘기를 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3월 FOMC에서 뭐 50bp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 CME에서 계산하는 건 높아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25bp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면은 그래도 3월에 그냥 25p 인상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에서 금리 다시 계속 올리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더 난 강해질 그래서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올려서 빨리빨리 QT 시작한다는 시그널이 나오면 네. 그냥 끝날 것 같다는 거지, 이 우려가.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시장에서 전부 다 물가 어제 CPI 나오기 전까지도 다들 뭐 이거는 뭐 이번에가 피크아웃이다. 항상 그런단 말이야 지금. 우려가 다 반영됐다. 근데 뭐 행동들을 안 하고 있거든. 다들 액션을 안 한 상태에서 우려가 반영돼 있다고 주장하고 버티기로 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찝찝하다는 거지 나는. 근데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저희의 마음 그냥 희망사항인 거고 실제로 결정이 뭐 QT라든지 이런 결정이 되려면은 저는 이제 계속해서 한 3월, 뭐 5월 FOMC에서는 기존의 스탠스 계속 얘기할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빠르게 진행할 거고 뭐 그렇게 빨리 뭔가 할 거다라는 그래서 얘기만 힘들 것 주구장창 같다고.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힘들 것 같아. 그렇게 안 해야지 이게 빨리 끝나는데 막 계속 시장에다 이렇게 가는 근데 아니 근데 지금 물가 상승의 원인이 음. 에너지 가격, 식량 가격, 거기다 병목 현상이잖아요. 이거는 3월에 연준에서 50bp를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잡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50bp를 올릴 이유가 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잡을 그러니까 수 있어야지 올리죠. 다른 말로 하면 수요라도 잡아가지고 속도를 늦추겠다는 생각이지. 수요라도 물가를 내리지도 못하는데 수요라도 잡아버리면은 생각보다 경기가 고용 내려놨던 걸 다시 올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실업률 내려놨던 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25bp 올렸을 때하고 50bp 올렸을 때 효용성을 따져봤을 때는 25bp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효용성 측면에서. 우리가 뭐 연준 위원도 아니고 뭐 그렇게 무슨 의미인가 싶겠지만 그냥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저번에 신중호랑도 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야 너나 나나 얘기하는 게 너무 다들 비슷해지고 있다. 지금 다들 시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죠. 뭐냐면 뭐 한 번 정도 더 빠질 수 있지만 결국은 돌았을 거야 이거거든 지금. 그렇기 그죠. 때문에 별거 없고 지금부터는 빠져봤자 사고 들어가면 된다. 이건 되게 제일 말하기 쉽거든 지금. 근데 나는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편하게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타임이 언제냐는 거지. 사놓고서 좀 빠지더라도. 네. 네. 그거야. 여기서 뭐 2,500이 2,400이 가도 지금 사서 포지션이 편하게 유지될. 앞으로의 나올 불확실성이 더 잘 안 보이면 괜찮은데 생각보다 불확실성이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거든. 특히 무브 같은 걸 보고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자꾸 한번 보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블룸버그 말고 딴 데서도 볼 수 있죠. 무브를. 무브 인덱스는 볼 수 있죠. 보시면 이게 자꾸 웃기지만 이렇게 자꾸 저점을 높여가면서 위로 변동성이 점점 이게 뭔가 묵직하게 움직이고 있거든. 네. 그래서 내가 그 얼마 전에 어느 거기 가서 금리는 한 2.5, 10년 간다면 그때 2가 넘어가겠습니까? 다 그랬다니까 진짜로? 네, 네. 우영 연구도 나 들지 않았어? 말씀하셨어요. 아니, 저는 안 그렇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들었죠. 네. 2.5 하면 2.5요? 막 다들 이런 분위기였거든. 제가 원래 연간 전망 상단 2.2 해놨거든요. 그치. 네. 역시 알았어. 네. 그 간발 이용해서 또 이제 아무튼 그래서 2%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항상 생각을 했었고 상반기 1분기에 근데 이제 연초에 계속해서 조금 금리가 1.5, 6, 막 7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가지고 생각보다 금리가 빠르게 안 올라오네라는 생각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금리가 확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고 2% 넘어간다고 해서 이게 뭐 떨어진다라고는 또 볼 수는 없죠. 여기 옆으로 계속 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가 이게 길게 보면 경기가 이번에 좀 내려오는 거잖아요. 좀 네. 내려오잖아. 그러면 그리고 다시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걸렸지? 보통 다시 경기가 좋아지려면? 다시 좋아지려면은 그래도 한 3년, 4년 넘게 걸렸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1년 반짝 올리고 1년 그러니까 코로나로 한 방에 2달 내리고 그다음에 올린 게 한 반년 사이클이었으니까 그게 다시 내려가는 데까지 한 반년 걸린다 치면은 생각보다 사이클은 다시 돌아오는 거는 금방일 것 같아요.
그 원래 사이클보다는 그러니까 근데 이 진폭이 확 줄 거 하방이잖아요. 아니야. 예, 이런 진폭이 진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시 정상 사이클로 들어가는 게 바닥 찍고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야 되니까는 왜냐면 그게 기업이 관련된 거거든요. 결국 경기라는 게. 그래도 하반기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OECD 선행지수가 지금 내려오는 속도가 지금 있으니까 예, 그거 좀 맞아요. 멈춰야 뭐 수출 증가율도 돌든지 할 거 아니야 지금. 그 바로 전에 그 경기만 제대로 돌아와 주면은 그래도 그럼. 한 1, 2년 정도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뒤에 전 중국 때문에 조금 걱정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왜요? 중국이 기대 요인이라고 하지 않나요? 우리 하우스에서는? 중국이 기대 요인. 그러니까 그건 1, 2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년 바라보는 것도 힘든데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는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구간이 이제 올해 말에서 내년 정도 오실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뭐 우리는 얘기한 그렇지만 섹터 전략이라는 얘기도 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딱 들었던 게 원래 경기 사이클 이럴 때 좀 도는 것들이 음식료 업종, 맞아요. 예. 그다음에 유틸리티 같은 거거든. 예.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내가 왜 종세면 우리가 한전 얘기를 꺼냈더니 다들 뭐 대통령이 그러면 바뀐다 정권 교체를 해서 하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 한전 같은 데가 적자가 심해지니까 당연히 PBR이 0.2배 됐거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원자력 때문이냐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이익 사이클 상으로 이제는 전기를 올릴 타임이 온다. 그러면 윤석열가 돼도 뭐 다 전기 인하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겠냐 그랬는데 지금 선거 기간인가 그런 거고 내 생각에 전기료 같은 거 다 올라갈 것 같거든 지금. 전기료는 근데 연초에 물가, 그러니까 작년에 물가 때문에 그때 결정을 했던 게 전기세 안 올리는 거의 일환이었거든요. 또 물가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다 그 얘기를 해. 그냥 우리가 이거 자료 썼더니 뭐 이게 되겠냐고 그러는데 내가 다들 안 된다고 하는 건 되겠네요. 뭐 이러거든. 그냥 올해 중에 하반기에 만약 유가가 안정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되는 거지. 네. 이해했지 지금 무슨 말인지 내가. 예, 유가 사람들이 자꾸 좀 안정되는데 당장의 걸 얘기하고 얘기하는데 유가 안정되면서 물가 내려가는데 전기값은 올리는 사이클로 그치. 들어가면은 두 개가 더 벌어지겠죠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그 가스공사는 유가 올라갈 때 사고 롱 잡고 유가 올라갈 때는 한전 쇼치다가 그 변곡점 롱숏 플레이 바꿀 때 보면은 유가가 정점 칠 때 바꿔버리거든 롱숏 플레이를 그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올해 중에 발생할 것 같기도 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 사이클상으로 섹터 옛날에 보면 업종 섹터 로테이션 전략할 때 보면 경기 아까 그래서 물어본 거야. 경기 사이클 갖고서 나바로 책에 나오는 거 있잖아. 네. 그 그림 보면 최근에 미국에서도 보면 뭐 코카콜라 같은 것들이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흐름이 결국 가격 전가 쪽으로 가다가 그게 은행 같은 것들도 그렇고 상반기에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그 다음 그림은 정말 다시 한번 경기 관련된 거 하지 않을까 보는데. 요즘 기사 보면은 막 리오프닝 주 얘기 다시 그건 좋죠. 나오는데. 네. 뭐 우리가 욕 많이 먹었던 대한항공도 다시 제자리 오더라고. 그래서 뭐 여행주, 항공주, 리오프닝 이런 것들은 뭐 백화점 뭐 이런 것들 다 볼 것 같은데 또 은근히 난 그 생각이 들어요 요즘. 그냥 그 실질 사람들이 이자 부담이라는 걸 겪어보았거든 나는. 이자 부채를 뭐 최강 이코노미스트도 뭐 집 사고 그럴 때 부채 많이 얻어봤잖아. 그러니까 그 빚을 내보았던 사람들은 이자의 무서움을 알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나는 그러면 이자부터 갖고 보거든. 이제는 뭔가 사이클이 바뀔 때 되면. 근데 이제 그래서 나는 고정금리로 다 바꿔놨었고 작년에 일단. 네. 그래서 부채를 많이 줄여놨는데 많은 지금 상황이 딱 그거 같거든. 그럼 이 부채 때문에도 소득, 그러니까 최근에 난 깜짝 놀란 게 전세에서 월세로 되는 순간 가처분 소득을 확 줄 것 같거든. 네 맞아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만만치 않아 이제는. 미국 애들이 먹기 살기 힘든 게 뉴욕에 맨하탄에 있는데 조카도 맨하탄에서 일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월세 내고 나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월세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되게 근데 정부가 그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 그렇지. 내가 와이프한테 매일 물어봐요. 나는 이거 쓱닷컴 맨날 뭐가 나오려면 단가가 얼마냐. 내가 봤어. 너 안 봤지 너. 내가 그거 억지로 잠깐 본다고 그거는 물가기. 깜짝깜짝 놀래. 내가 요새 살 빼려고 탄수화물 안 먹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막 버섯이랑 맨날 먹는 게 있어. 내가 정해져 있는 거. 근데 야채가 진짜 상상을 초월해. 내가 좋아하는 맞아요,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줄 확률이 매우 높고 세금도 너무 많이 올랐고. 네, 세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구간 같고 그래서 내가 아까 사실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크레딧이 좀 위험해지는 사람들도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부채를 너무 많이 일으켰던 사람들은 네. 사실 안 겪어봐서 그런데 크레딧 쪽에 몰리는 상황? 그죠? 그러면 어. 자산을 던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산을 던져야 되는 상황이 혹시 온다면 그럼 그게 빅챈스 아닐까 하는데 그럼 어떻게 사람이 생각해? 망하는 건 아니지만 자산 가격은 내려가 버리는 그치. 사실이니까요. 왜냐면 부동산 보니까 요새 호가를 확확 낮춰내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거래가 원래 없는데 네. 이렇게 부동산 같은데 물어봤더니 그냥 거기다 높게 적어놨는데 실제는 얼마에 거래해 주겠다 뭐 그런 것들 나오나 보더라고요 요즘. 난 잘 모르겠어. 그래도 비싸던데 뭐.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일단 가장 자기 핵심 자산부터 좀 줄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최근에 그 사람들은 집 팔았잖아. 네, 팔았어요. 잘 팔았어 내가 봤을 때는. 아니, 작년에 팔았나? 저는 아무것도 안 보고 작년 말 아니 하반기에 팔았죠. 저 하는 아무것도 안 말에 보고 팔았지. 기준금리 올린다길래 팔았어요. 신중호도 팔았고 하여튼 인간들 네, 잘 팔. 그거는 뭐. 내가 이 말씀 왜 드냐면 다들 우리 부동산 얘기 많이 하거든 모여가지고 근데 이제 하여튼 왜 이 얘기를 왜 했지? 하여튼 그래서 요즘 금리라는 게 그만큼 우리의 밀접한 투자에 관련돼 있다는 거죠 체감적으로. 그래서 이게 좀 빨리 변동성이 줄어들어야 뭔가 투자를 할 수 있죠 사람들이 빚을 내서 하든 뭘 하든. 근데 아직은 변동성 구간인 것 같아서. 근데 다음 주에 하여튼 좀 지금 왜 내가 자꾸 오늘 이거 녹음하자 그랬냐면 지금 기업만 갖고 접근하기에는 주식도 약간 섹터 로테이션 스타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매크로 쪽 영향들이 점점 커지는 시기 같아. 지금 한두 달 한 상반기 내내. 그래서 좀 더 띄워줘야 되는 상황 같아서. 다운이는 다음 주부터 나오나요? 토요일 내일부터 출근한다 그래. 그래요? 우리 코로나 전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들 그냥 돌아가면서 걸리는데 아주 내가 하여튼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요. 주말 잘 쉬시고 하여튼 우리도 선거도 얼마 안 남아가지고 요즘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네요. 오늘도 보니까 리퀘스트 그런 것도 오나? 정책 뭐 이런 거. 리퀘스트가 오죠. 그치. 오는데 저희 이제 자료로 쓰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자료 있어서 못 쓰고 그거는. 선거 끝나고 나면은 한번 이제 경제 그러니까. 대략 틀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규제 쪽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규제를 어디를 풀 수 있냐, 만약 정권 교체가 안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도 딱 느꼈던 게 미국도 이번에 어떻게 했던 간에 라스킨이 되면 네. 그 사람이 될 것 같대던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반대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많은데 민주당이 가장 핵심적으로 미는 사람이 라스킨이라고 하더라고 감독. 왜냐면 워렌이 추천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 하면 다른 걸 양보할 수 있다는 분위기라는 거 나왔더라고. 그러면 라스킨이 되면 이 사람이 좀 하여튼 난 뭐 잘 모르지만 근데 이게 상원에서 인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원이 아마 50대 50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게 있잖아. 민주당하고 부통령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닌가? 그거는 예산 관련 사항. 예산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래서 그렇구나. 또. 뭐 그런 거는 우영연구원이 자세히 정리해 한번 얘기를 네, 드리겠죠. 또 다음 주에 인준이 있으니까 투표가 있어서 그것도 되게 그래서 라스킨이 되면 네. 그게 또 리스크가 리스크라는 거야. 그 사람이 되면 도드 프랑크를 만들었던 사람이잖아. 그러면 어떤 맞아요. 그 사람이 결국은 월가에서 너무나 그 주주들한테만 하는 정책 있잖아. 그거 별로 안 좋아한다 하더라고. 그죠. 너무 우리 그래서- 주주시장한테는 좋은 정책인데 그분을 생각에는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 주 15일에 투표를 하거든요. 15일에 인준 투표 있고 뭐 파일 다 그러니까 포함해서 많더라고 5명. 다음 주에. 연주 의사록 나오고. 의사록 나오고. 응. 그러니까 거의- 중요한 또 줍니다 다음 주가. 다음 주가 그래서 다음 주 지나고 나서 그 정도 나오면 약간 가던 가닥이 좀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있는데 네 의사록 내용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거 제목을 그렇게 이렇게 적은 이유도 네. 그게 어떻게 거기서 얼마나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잡힐 것 달라질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조금 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아니 그쪽으로 적은 왜냐하면 거고. 연준이 갑자기 막 11월 이후에 갑자기 1월부터 액션이 배 빨라졌잖아. 네. 그걸 결정할 때 말을 서로 모여서 했다는 거 아니야 그거를 이미 많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는 12월에 그러니까 1월에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 뭐가요? 그러니까 뭐 기준금리 인상해야 되는 사이클이나 뭐 이런 것들이 1월에 나왔던 게 그렇게 충격을 줬던 이유가 그 내용이었던 것 같고 2월은 오히려 그렇게까지 엄청난 얘기들은 안 나왔을 것 같아가지고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나는 뭐 이거는 뭐 네. 도박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큐티랑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서 뭐 그런 내가 자산 매각 얘기가 충분히 나왔을 때 있겠죠. 그거가 어제 블러드에 발작했던 게 아니냐. 저는 근데 만약 시작 자체를 재투자를 안 해주는 걸로 시작해도 충분히 과거와 다른 좀 강한 매파 그것도 정책을 강한 생각을 거더라고. 해서. 왜냐면은 항상 시작을 할 때는 항상 스무스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재투자 해주면서 일정 부분은 안 해주는 방식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원칙에서도 발표했듯이 가장 메인으로 쓸 수 있는 그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언급했듯이 재투자 규모를 조정해가지고 이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거를 활용하겠다라고 원칙에서 런어프라고 얘기를. 그러네 그거를. 뭐더라? 런오프가 이제 롤오버 안 해주는 거니까 음. 재투자를 안 해주는 정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투자를 안 해주는 규모를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는 해주고 안 해주고의 그거는 방식으로 별 영향 가는데 없을 것 같아. 그거는 많이 얘기했어. 그건 이제 항상 우리가 했던 정책이니까. 런어프라는 거는 별 영향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아예 파는 거. 네, 아예 파는 그러니까 세일즈라고 해서 아예 매각을 하는 그 얘기가 논의가- 나오니까 자꾸 지금 옛날에 안 해본 거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세일즈에 대한 얘기를 같이 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정상화를 해 나갔을 때 있어서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고 얘기는 항상 할 수 있죠. 열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정상화를 결정을 할 때 있어서 과정 중에 논의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논의는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볼 수 있고요. 다만 결정함에 있어서는 저는 그래도 시기상조다? 세일즈보다는 그러니까 롤오버를 중단을 하는 거와 그래도 강한 정책일 거고 그렇지 않고 무난하게 흘러가려면은 재투자 규모를 그러니까 조정을 해가지고 정상화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쟤네들 지네끼리 이렇게 떠드냐 하실 텐데 되게 우리는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네.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는데 여하튼 지켜봅시다. 다음 주가 저 빅 이벤트 구간이어서 네. 다음 주가 굉장히 빅 이벤트인 것 같아요. 하여튼 바짝 우리가 와칭하고 있을 테니까 뭐 저희들 보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의외로 종목 얘기하면 좋아하시지만 이런 게 사실 종목과 다 관련되는 건데 저희는 최대한 전해드리려고 나름대로 제가 좀 어수룩하게 할 때도 있고 억지로 해서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까 무브 같은 거 갑자기 드릴 말씀이 아니라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보고 있는 거니까 빅스의 변동성보다 지금 채권 변동성이 더 의미 있는 구간이다 지금. 그걸 아시는 분과의 차이가 최근에 많이 며칠 동안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연준 정책에 대한 좀 가닥이 잡히면 무브 인덱스도 조금 그치.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게 싶기도 결국 하고요. 가닥이 잡혀야 진정되는데 가닥이 안 잡히는 것 같다니까 점점 이게 되게 이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증폭되는 단계여서 나는 그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 네. 다음 주에 봅시다. 네. 참 발렌타인데이인데 바쁜가 월요일날? 왜? 갑자기 왜? 아니 갑자기 핑크색 입고 왔길래 오늘.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았어요. 네. 너무 썰렁하고 남자가 재미없어. 얻어먹는 날 아니야? 맞아요. 아 그런 거요? 남자가 사는 거야? 아니 남자에게 선물 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거 잘 모르겠어.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네. 네. 함께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